일장 운명의 순간. 서울 중곡동 재래시장.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신세계 백화점 쇼핑백을 든 한영희는 오랜만에 찾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65세 대치동 타워 팰리스에 사는 그녀가 이런 서민 시장에 온 건 무려 15년 만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박선영이 여기 김장김치는 정말 예술이야. 꼭 먹어봐야 해라며 주소까지 문자로 보내줘서 온 길이었죠. 역시 옛날 그대로네. 이런 냄새, 이런 분위기. 영희는 묘한 향수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빨간 천막이 쳐진 낡은 떡볶이, 포장마차 앞. 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진 겨울 패딩을 입은 여자가 아이 2명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떡볶이 하나만 주세요. 제일 작은 거요.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 분이서 하나요? 2인분 드릴까요? 양이. 아니에요. 1인분이면 돼요. 죄송해요. 애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우리 적게 먹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선 얼굴이 깡마른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계란도 넣어줘. 지우가 계란 진짜 좋아하잖아. 지우 생일이기도 하고.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민아, 미안해. 엄마가 돈이 조금밖에 없었어. 계란은 꼭 다음에 사줄게. 생일 케이크도 다음 달에. 괜찮아, 엄마. 나 계란 별로 안 좋아해. 거짓말한 거야.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의젓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손에서 70만 원짜리 명품 숄이 든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저 목소리, 저 뒷모습, 저 아이들. 영희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포장마차 옆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더 가까이서 확실하게 봐야 했습니다. 여자가 떡볶이를 받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얼굴이 영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헬쑥한 얼굴, 움푹 들어간 양쪽 볼, 눈 밑에 시퍼렇게 번진 다크서클, 새치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 하지만 영희는 알아봤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변했어도, 아무리 말라비틀어졌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서, 며느리였습니다. 강윤서. 5년 전 그날 1억 원을 들고 사라진 며느리. 2장 5년 전의 기억.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큰아이 태민이 이제 11살이 됐을 겁니다. 작은 체구에 너무 큰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가 손을 완전히 덮을 만큼 컸고 운동화는 낡아서 앞코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지우, 9살쯤 됐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말랐습니다. 6살 아이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엄마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죠.
포장마차 주인이 떡볶이를 종이컵에 담아주자 윤서가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합성 가죽이 벗겨진 검은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서너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3,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포장마차 옆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떡볶이 한 컵을 셋이서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가 나무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 여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지우야, 너 먹어. 오빠는 아까 친구네서 빵 먹었어. 배 안 고파. 너 오늘 생일이잖아. 너 많이 먹어야 해.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는 들었으니까요. 태민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윤서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떡 하나를 입에 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는 전봇대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5년 전 그날 시아버지의 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훔쳐 도망친 며느리. 시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챙겨 사라진 며느리. 젊은 남자와 바람나서 도망쳤다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지금 아이들과 3,000원짜리 떡볶이 한 컵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날 밤 영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떡볶이를 나눠 먹던 모습. 계란도 넣어줘라고 말하다가 거절당한 아이. 찢어진 운동화. 해진 옷. 헬쑥한 얼굴.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120평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영희 혼자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첫째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떠나고 이제는 둘째 아들 강현수의 가족만 명절 때 들렀습니다. 영희는 거대한 가죽 소파에 앉아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들 강태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41살, 한창 잘 나가던 나이였습니다. 대기업 전무이사였던 태우는 그날 밤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다가 강남대로 지하차도에서 고속으로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즉사였습니다. 장례식은 특급 호텔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영희는 상주로 앉아 수백 명의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윤서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 4시. 영희가 샤워하고 잠깐 집에 들어왔을 때 며느리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서랍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재의 벽장소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1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희의 방, 화장대 서랍에 보석함.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정부 이숙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새벽에 택시 소리 들렸어요. 택시. 네, 그리고 젊은 남자 목소리도 분명히 들었어요.
뭐라고? 남자, 무슨 남자? 며느님이 큰 여행 가방 3개 싸들고 나가시는 거 봤어요. 전화하시면서 오빠 다 챙겼어. 이제 가자 하시더라고요. 영희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1억 원을 들고 남자를 따라 도망쳤다. 남편 장례식도 제대로 끝내지 않고. 그날 아침 영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 형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금고 비밀번호를 며느님도 알고 계셨다고요? 네. 남편이 알려줬대요. 보석은 누가 사주신 겁니까? 제 남편이 며느리 결혼 10주년 때. 그럼 증여한 거 아닙니까?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며느님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건 접근 권한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영희는 분노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는 돈을 챙겨 남자를 따라 도망쳤는데, 손주들까지 데리고 사라졌는데, 배신이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를 저주했습니다. 두고 봐. 절대 용서 못해. 그 후 5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아니, 지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곡동 재래시장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3,000원짜리 떡볶이를 못 사줄 리 없어. 뭔가 이상해. 뭔가 내가 놓친 게 있어. 영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뭔가 있었어.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영희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3장 첫 번째 증인. 오전 7시 20분. 영희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정부 이숙자가 5년 전 퇴직금을 받고 이사한 곳이었습니다. 영희는 녹슨 철문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숙자씨 한영희. 문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여길 들어가도 되겠어? 아, 네. 좁은 투룸 빌라 거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를 따라 내왔습니다.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숙자씨, 5년 전 그날 밤 젊은 남자 정말 봤어요? 네. 분명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숙자씨. 숙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영희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제 재래시장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진 옷을 입은 윤서와 두 아이가 떡볶이를 나눠 먹는 사진. 어제 봤어요. 중곡동 시장에서. 며느리랑 손주들. 3,000원짜리 떡볶이 하나 셋이서 나눠 먹더라고요. 1억 원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그럴 리 없잖아요.
그날 밤 뭐가 있었는지 말해봐요. 숙자가 떨고 있던 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보리차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숙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말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숙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젊은 남자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택시였어요. 영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현수 도련님이 시키셨어요. 뭐라고? 둘째 아들, 강현수. 장례식 끝나고 저한테 오셨어요. 돈 봉투 건네시면서 3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 젊은 남자가 와서 며느리를 데려갔다고. 알았지? 하셨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모르겠어요, 사모님. 저도 몰라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딸 대학 등록금이. 그래서 숙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영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가 왜 동생 며느리를 모함했을까? 숙자 씨, 그날 밤 다른 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거. 숙자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있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밤 11시쯤이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며느님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 도련님 부부가 며느님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장 나가. 내일 아침까지 꺼져. 그런 소리. 그리고 며느님이 우는 소리.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수가 윤서를 쫓아냈어. 왜 동생 미망인을 쫓아냈을까? 사장 회사의 비밀. 영희는 숙자의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첫째, 아들 태우가 다니던 회사. 판교 테크노밸리. 오후 2시. 영희는 초현대식 IT 기업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우의 오랜 동료였던 정민혁 차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날렵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민혁 씨.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둘은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희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우가 사고 난 그날 밤 기억하나요?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날 밤 9시 20분쯤이었어요. 9시 20분. 네. 전무님이 퇴근하셨을 시간인데. 갑자기 회사로 전화 받고 급하게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데요? 현수 이사님이요.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네. 저도 그날 야근하고 있었거든요. 옆 회의실에서 현수 이사님이 전무님한테 전화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민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 큰일 났어. 안산 공장에 화재 났어. 지금 당장 안 오시면 진짜 큰일 나. 빨리 와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화재.
네. 근데 민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영희가 다그쳤습니다. 근데요. 그날 밤 사고 소식 듣고 다음 날 제가 안산 공장에 직접 전화해 봤어요. 왜요? 이상했거든요. 밤 9시에 공장에 화재라니. 그 시간이면 야간 생산 중인데 화재가 났으면 뉴스에도 나왔을 텐데. 그래서요? 공장 관리팀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화재는 무슨? 하고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수가 거짓으로 형을 불러낸 거야. 민혁 씨, 혹시 그날 밤 현수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출퇴근 기록 확인해 봤는데 오후 7시 10분에 퇴근 찍으셨더라고요. 회사엔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전화한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민혁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형제분이 좀 미묘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전무님이 중국 진출 프로젝트 성공시키시고 부사장 승진이 확정됐거든요. 근데 현수 이사님은 같은 프로젝트 경쟁에서 밀리셨어요. 그리고 승진도 누락되셨고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시기, 형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무님 돌아가시고 현수 이사님이 전무님 자리 승계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부사장 되셨고요. 영희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가 형을 죽였어. 거짓으로 불러내서 사고가 나게 만들었어. 그리고 윤서가 눈치챘어. 그래서 현수가 윤서를 쫓아냈어.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 씨, 정말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됐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곧 알게 될 거예요. 다들 알게 될 거야. 영희는 민혁에게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영희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형을 죽였어. 그리고 며느리는 억울하게 쫓겨났어. 5년 동안 영희는 며느리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형사님? 접니다. 한영희. 5년 전 제 아들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네, 어머니. 그 사건 보고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5장 반지하의 진실. 저녁 7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중곡동 재래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영희는 시장 입구 구멍가게에 들어갔습니다. 60대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젊은 여자분 사세요? 애 둘 키우는. 아, 서씨. 있죠. 왜요?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 같아서요. 어디 사시는지. 골목 안쪽 끝에 있는 반지하 빌라 3호. 근데 참 불쌍해요. 그 집.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도 애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영희는 우산도 쓰지 않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머리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 깜빡이는 가로등, 반지하 빌라가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3호. 페인트가 벗겨진 숫자. 영희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났어.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우야, 괜찮아? 엄마가 약 사올게. 조금만 참아. 엄마, 나 너무 추워. 이불이 얇아. 미안해. 전기장판도 고장났는데 엄마가 내일 월급 받으면 꼭 고쳐줄게.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윤서였습니다. 5년 만의 재회. 윤서는 영희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윤서야. 왜 여기까지 어떻게? 윤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들만은 아이들한테는. 윤서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다 알았어. 뭘 아셨는데요. 현수가 한지 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았어. 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막지 못해서. 영희는 며느리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들어가자. 얘기 좀 하자. 좁은 반지하 방. 3평도 안 되어 보이는 공간.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이불 2채가 바닥에 깔려 있었고, 플라스틱 밥상 하나, 고장난 전기장판.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민이와 지우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할머니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말랐습니다. 팔다리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태민아, 지우야. 영희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야. 영희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아이들. 영희는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저주했던 며느리와 손주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피해자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윤서가 아이들을 밖으로 보냈습니다. 태민아, 지우 데리고 위층 아주머니 집에 잠깐만 있어. 엄마가 할머니랑 중요한 얘기해야 해. 네, 엄마.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방에는 영희와 윤서만 남았습니다. 둘 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다 조사했어. 숙자한테도 들었고 태우 회사 사람들한테도 들었어. 현수가 거짓말하게 시킨 것, 태우를 거짓으로 부른 것, 네가 눈치챈 것.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영희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줄래?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그날 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밤 8시 40분이었어요. 태우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태민이, 지우와 함께. 아빠, 내일 학교 소풍 가는데 도시락 싸줄 거지? 그럼 아빠가 특별히 김밥 말아줄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태우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화재. 안산 공장에. 윤서가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119는 불렀어. 인명피해는? 태우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미안. 공장에 큰일 났대.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요. 태우가 차 키를 들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강남대로 지하차도에서 시속 140km로 벽면을 들이받았다고. 즉사였대요.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멍하게 조문객들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례식 3일째 밤 10시. 윤서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공장에 화재가 났었나? 윤서는 남편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수와 2분 48초 통화.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 깔려있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현수 오라버님이 그날 밤 어디 계셨지? 윤서는 현수의 위치를 역추적했습니다. 현수는 그날 밤 9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곳. 왜 거기 계셨지?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안산 공장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17일 밤에 화재 사고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무슨? 윤서는 확신했습니다. 현수 오라버님이 거짓으로 남편을 부른 거야. 왜? 윤서는 더 조사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 승진 경쟁, 질투. 설마 그럴 리 없어. 동생이 형을? 윤서는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11시. 윤서는 현수의 차를 확인하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기름 묻은 헝겊, 고무장갑, 작은 깔때기. 이게 설마. 윤서는 사진을 찍으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수님, 뭐 하세요?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띤 채. 형을 부른 게 오라버님이죠. 현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이게 증거잖아요. 윤서가 트렁크를 가리켰습니다. 현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차에 기름 묻은 헝겊 있으면 살인이에요.
형수님, 경찰서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요. 가세요. 근데 현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사진도 못 찍으셨잖아요. 증거도 없고 경찰서 가봤자 누가 믿을까요? 그리고 형수님, 저 변호사 친구들 많아요. 로펌의 친구가 5명이에요. 회사 사람들도 제가 다 입막음할 수 있어요. 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현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민이, 지우, 귀여운 조카들이죠. 엄마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아원 가죠. 헤어졌어서 각자 다른 곳으로. 당신이 선택하세요, 형수님. 조용히 나가세요. 그럼 아이들은 안 건드려요. 경찰서 가면 아이들 못 봐요, 평생. 그날 밤 11시 30분. 현수의 아내 박소희도 윤서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형님, 우리 남편 말 들으셨죠? 소희 씨, 내일 아침 6시까지 나가세요. 아이들 데리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안 그러면 정말 애들 못 봐요. 제발 제발 아이들만은 나가세요.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윤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가면 아이들을 빼앗길까? 증거가 없어. 현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다음 날 새벽 4시. 윤서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태민아, 지우야, 일어나. 우리 여행 가야 해.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빨리 옷 입어. 윤서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강윤서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윤서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5년 동안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사고 현장도 다시 가보고 회사 사람들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현수 씨가 너무 완벽하게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낮에는 증거 찾으러 다니고 밤에만 일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애들한테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제가 무능해서. 영희는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 내가 미안해. 5년 동안 널 오해했어. 저주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당연하셨어요. 저도 어머님 입장이었으면. 이제 괜찮아, 윤서야. 영희가 윤서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이제부터 이애미가 함께 싸워줄게. 엄마한테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우리 함께 현수를 법정에 세우자. 반드시.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야. 저 아이들은 내 손주들이고.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 만에 화해. 5년 만에 재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실장 증거를 찾아서 다음 날 오전
영희는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5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사고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영희는 돋보기를 꺼내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지점 도로에서 다량의 기름 흔적 발견. 차량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 박 형사님, 이게 뭔가요? 아, 그거요? 사고 현장에 기름이 많이 흘러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고 차량에서 샌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미리 뿌려놓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 형사가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영희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숙자의 거짓 증언, 회사 동료의 증언, 윤서의 증언. 박 형사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하지만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입건이 어려워요. 왜죠?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녹음이라도 했어. 본인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현수를 함정에 빠뜨려야 했습니다. 팔짱 완벽한 함정. 일주일 후. 영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와 함께 영희의 집에 녹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초소형 마이크, 책상 서랍에는 보조 녹음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들고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유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 형 몫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전화 너머로 현수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몫이요? 그래, 태우 몫 말이야.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이랑 상당하거든. 원래는 윤서한테 가야 하는데 그 애가 사라졌잖아.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형 자리를 이어받아서 회사도 잘 키웠고 부사장까지 됐잖아. 형 몫을 네가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 정말요? 현수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한번 집에 와봐. 상속 서류 정리해야 하니까. 내일 저녁 7시.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다음 날 저녁 7시. 현수가 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어머니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차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차를 따랐습니다. 현수야, 형이 죽은 지 벌써 5년이 지났구나. 네, 어머니. 네가 형 자리 잘 지켜줘서 고마워. 형도 기뻐할 거야.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날 밤 기억나니? 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어느 밤 말씀이세요? 형이 사고 난 밤. 네가 형한테 전화했잖아. 아, 공장 화재 때문에. 그래. 영희가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날 밤 공장에는 화재가 없었다며?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회사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공장에 아무 문제 없었다고. 네가 거짓으로 형을 부른 거지.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앉아. 영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앉으라고 했어, 강현수. 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 현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네가 형을 거짓으로 부른 거 다 알아. 그리고 영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윤서와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는 사진. 윤서도 찾았어. 중곡동 반지하에서 아이들이랑 굶어가면서 살고 있더라. 네가 쫓아낸 거지?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수를 찾으셨어요? 윤서가 다 말했어. 네가 협박한 것도, 증거를 없앤 것도, 숙자한테 거짓말 시킨 것도 다 알아.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벌리고 있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랬어? 왜 네 형을 죽였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저를 너무 무시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형만 잘났어요. 형은 전무고 저는 이사. 형은 부사장 승진 확정이고 저는 또 누라. 어머니도 항상 형만 자랑하셨잖아요.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우는 정말 똑똑해. 태우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태우는 효자야. 전 항상 그림자였어요. 항상. 그래서 형을 죽였어.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실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프로젝트 하나만 망치게. 그럼 부사장 승진이 무산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부른 거구나. 네. 공장 화재라고 거짓말하고 도로에 기름도 뿌려놨어요. 미끄러지게. 뭐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로에 기름을 뿌렸다고? 형이 과속하면서 미끄러지면 사고가 날 거라고. 크게 다치진 않아도 한두 달 입원하면 프로젝트를 놓칠 거라고. 근데 죽었잖아. 그럴 줄 몰랐어요. 진짜예요, 어머니. 형이 그렇게 빨리 달릴 줄, 벽면을 들이받을 줄, 저도 몰랐어요.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현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윤서는 왜 윤서를 쫓아냈어? 형수가 눈치챘어요. 제가 형을 부른 걸. 제 차 트렁크에서 기름 묻은 헝겊 발견하고 증거 찾으려고 했어요. 경찰서 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협박했어요. 조용히 나가면 아이들은 안 건드린다.
경찰서 가면 아이들 고아원 보낸다고. 넌,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넌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어머니,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저도 미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현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녹음됐어. 네 자백, 형을 죽인 것, 도로에 기름 뿌린 것, 윤서를 협박한 것, 전부. 어머니, 제발. 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네 형을, 며느리와 손주들을 5년 동안 지옥으로 만들었어. 내가 널 용서할 것 같아.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님,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 형사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현수 씨, 살인교사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머니, 제발. 저 아직 어린 아들 있어요. 제발. 네 형도 어린 아들, 딸 있었어. 생각 안 했니? 현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자신이 키운 아들, 그 아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구장법정의 심판.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 친형 살해 혐의로 재판.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서와 태민이,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이 저를 너무 무시했어요. 도로에 기름도 뿌려놨어요. 형수를 협박했어요. 현수의 자백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석의 현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현수는 형인 피해자 강태우를 질투하여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거짓 긴급 상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사고 지점에 기름을 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교사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인인 강윤서 씨를 협박하고 금전을 빼앗으려 했으며 가정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은 피고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3주 후 선고 공판.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현수는 형인 피해자 강태우를 질투하여 고의로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교사죄, 피해자의 유족인 강윤서 씨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려 한 공갈미수죄,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위증교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선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서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도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한 여자가 영희를 가로막았습니다. 현수의 아내 박소희였습니다. 어머니, 비켜요. 어머니, 제발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소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아빠가 필요해요. 영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민이랑 지우는? 그 아이들은 5년 동안 아빠 없이 굶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살았어. 당신 남편 때문에 생각 안 했어요? 그건 비켜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영희는 소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윤서와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영희의 대치동 아파트.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과 책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이들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태민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모르겠어요. 어디 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영희가 돋보기를 쓰고 손주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윤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엄마 옆에서 쪼르륵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진짜 우리 지우가 뭘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 탔어. 선생님이 지우는 천재야 그러셨어. 우와, 대단한데 할머니한테 자랑해야겠다. 지우가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 금상 탔어. 그래, 우리 지우 최고네. 할머니가 큰 상 줘야겠다. 영희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가벼웠던 지우가 이제는 적당히 무게가 나갔습니다. 건강해진 거였습니다. 태민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진짜 우리 태민이 최고다. 영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사람이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 LA 갈비, 된장찌개, 잡채, 각종 나물, 김치. 태민이가 갈비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 요리사야. 호호, 그래, 많이 먹어. 더 줄까? 네. 지우도 잡채를 입에 넣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만든 거야. 또 먹을래? 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 이 아이들은 떡볶이 한 그릇을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계란 하나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윤서야? 제가 작은 카페 차리려고 해요. 카페, 네. 어머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작은 카페라도 차려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물론 아이들은 어머님이 계속 봐주시고. 좋은 생각이야. 어디다 할 건데? 대치동 학원가 근처에 작은 자리 하나 봤어요. 학부모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잘 생각했어. 엄마가 인테리어 비용도 도와줄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윤서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우야,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내 동생을 제대로 못 키웠어. 내 동생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엄마 잘못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윤서와 태민이, 지우는 엄마가 지킬게. 내 가족은 엄마가 책임질게. 그곳에 서서 편히 쉬어. 아들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태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고마워요. 영희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태민이와 지우가 포근한 이불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깨끗한 침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65세 한영희는 5년 만에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 강윤서와 손주들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첫째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둘째 아들의 범죄를 밝혀야 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한영희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너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것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증오했던 사람이 실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서면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도일과였습니다.